오늘 1차 잘들 보셨습니까? 2만 명이나 시험을 접수하다니. 최근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세무사 시험 지원자가 2만 명, 2만 명도 아니죠. 2만 3,427명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 지원할 직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세무사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 직종에 대한 지원자가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기사에서 이런 문구를 봤어요. 이제 타이틀인 것 같은데, 공무원보다 연봉 높고 안정적 역대급 인기, 요즘 뜨는 직업, 이렇게 나왔는데, 안정적이요? 그리고 사실 굳이 이제 나라에 이렇게 봉사의 뜻을 둔 이제 공무원분들과 굳이 비교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제 세무사 시험 접수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39%나 증가했다고 하고요. 세무사뿐만 아니라 뭐 노무사나 감정평가사, 뭐 다른 직종도 응시자가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사회적 현상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제가 수험 관련 영상 자체를 거의 찍진 않는데, 그래서 유일하게 거의 찍었던 게 한 영상을 찾아보니까 2년 전이더라고요. 2년 전에 제가 어떤 영상을 찍었었냐면 30대 세무사가 30, 40대 세무사를 추천하는 이유, 이걸 찍었었더라고요. 거기서 추천의 의견이 이거였어요. 지금 보니까 저는 의견에 변동은 없어요. 첫 번째, 세금 지식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다. 합격 여부를 불문하고 30대 이상이면 세금 지식이 확실히 필요해진다라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로의 방향성이 다양하다. 왜냐하면 다양한 업종에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세무사는 다양한 거래 형태를 먼저 배우고, 그 거래 형태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라, 거래 형태에 대해서 사실은 원활하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세금 계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거래가 어떻게 일어났고, 그 거래가 매출이 맞는지 매출이 아닌 건지, 지금 시점이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타 업종에 대한 뭐 정보들, 창업 관련된 컨설팅은 정말 너무 많이 받을 정도니까요. 그 외에 다양한 것들에 대한 진로가 있죠. 또 뭐가 있죠? 제가 강연도 하잖아요. 강연 문의가 요즘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강연들도 한다라는 거. 그 외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다양한 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부업이나 다른 본업 아니면 투자를 한다거나, 뭐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많으니까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자문도 많이 받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좋은 게 있으면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다양한 지식들을 세무사가 굳이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필드에서 나와봐서 이런 것들도 접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수험생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수험생을 각오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자녀분들이 이런 것들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 그냥 세무사만 무조건 하진 않는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다양한 이 업종에 있는 경제 쪽 섹션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인터뷰도 하잖아요. 최근에 다양한 섹션들의 주제들을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가 추천했던 이유 중에 하나죠. 수입의 미니멈이 높다. 월급도 좀 더 높을 수 있고 안정적일 수 있겠죠. 직업상 안정성이 높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개업을 했을 때, 그 개업도 말 그대로 성공을 했을 때 수입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말을 했죠. 그러면 리스크가 뭘까? 사실 그때 찍은 영상의 두 번째 후속 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막 개업하신 세무사님들도 다양한 이제 사회적 그 현상을 부딪히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보고 배우시겠지만, 첫 번째 리스크로 많이 말씀들을 하는 건데, 전문직 땄으니까 너 안정적이지 않냐라고 해요. 근데 안정적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개업을 해보십시오. 개업해보시고 나서 이 안정적이란 말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개업을 하고 나서 이 다양한 상황들을 마주할 겁니다. 첫 번째로 혼자서 다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규모의 경제가 펼쳐지지 않을 거고, 물론 가져온 일에 대해서 혼자 그것에 대해서 시간을 들여서 벌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될까요? 왜냐하면 이 대표는 영업을 해야 돼요. 영업을.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돌아다녀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안에서 주어진 일만 할 수 있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엄청나게 기존에 영업력이 있어서 이미 일이 계속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말하는 건 무조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받아들이겠지만, 일반적으로 세무사를 따자마자 개업을 한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분들이 영업력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주중에는 계속 돌아다니고 사람 만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술 마시고 들어와서 사무실에서 이제 일 보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죠. 결국 근데 안에 근로자가 한 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근로자 한 명이 있었을 때 얼마의 그 근로자가 나에게 도움을 줘야 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죠. 결국은 근로자 한 명을 써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로자일 때 전혀 느끼지 못했던 거를 사업주가 되는 순간,
근로소득을 주는 순간 아주 뼈저하게 느낄 겁니다. 이거는 전문직이 아니어도 다양한 업종에 계신 창업을 하신 분들도 창업의 경험이 한 번만 있으면 모두 공감하실 분이에요. 자, 그러면 월급 300만 원, 연봉 3,600만 원의 근로자를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그 근로자에게 얼마의 비용이 나갈 것 같으세요? 제가 예전에 이걸 쇼츠를 한번 찍었었어요. 알바보다 못 버는 사장이라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올렸어요. 그냥 3,600만 원 정도를 하는 그 근로자분을 모셨을 때 실질적인 사업주의 지출 금액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세무사니까 그런 구조 당연히 알잖아요. 자, 3,600만 원의 이제 연봉자를 모셨을 때 3,600만 원만 쓰나요? 여러분들 얼마 쓸 것 같으세요? 이 정도의 감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뭐가 붙죠? 사업주는 그 연봉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최근에 국민연금 또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더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고용보험, 그 다음에 산재보험 이런 것들 4대 보험 가입하셔야 되잖아요. 장기 요양보험료도 있고. 그러면 그게 한 10% 정도 돼요. 그러면은 3,600에 10% 정도 또 추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죠? 1년 정도 근무를 한다 그러면 퇴직금이 또 10% 정도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식대 당연히 줘야 돼요. 요즘 식사비용 안 준다? 나가버려요. 나가버립니다. 당연한 거를 얘기하지 마세요. 안 주실 수도 있죠. 너의 급여로 해결해라. 그러면 그 근로자가 비교를 할 겁니다. 아니, 다른 사업주는 식대를 주는데 여기는 왜 식대를 안 주냐? 난 나가겠다. 이러시면 사업에 갑자기 엄청나게 큰 무리가 올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도 있을 거고 그 직원이 써야 되는 어떤 유료 프로그램이나 그 다음에 관련된 기타 비용들이 계속 들어갈 거잖아요. 전화기도 하나 더 놓을 수밖에 없으니까 전화 관련된 뭐 통신 비용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비용들이 쭉쭉 들어가다 보면 계산을 해보면 얼마 정도 드냐면요, 3,600만 원에 한 1.3배를 곱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한 4,600만 원 정도의 그 근로자를 위해서 1년에 지출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적어도 1년에 그 직원분의 업무를 줄 때 그 직원분이 4,600만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4,600만 원 정도 여기서 멈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당연히 없으실 거예요.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되죠. 어떤 게 더 나아가야 되죠? 자, 근로자가 당연히 수익도 벌어줘야 될 거잖아요. 그 근로자가 평균적으로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저는 공감했습니다. 근로자는 그러면 3,600만 원, 4,6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 4,600만 원을 잡았을 때 얼마의 수익을 벌어줘야 될까요? 3,600으로 잡아봅시다. 3배 정도 벌어야 됩니다. 미니멈이 3배예요. 그러면 얼마 정도 되죠? 1억 8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1억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셔야 돼요. 근로자분들은. 그럼 근로자분들이 지금 이걸 보시자마자 저에게 욕을 엄청나게 달 겁니다. 전 근데 다른 편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3,600만 원의 근로자를 모셔서 4,600만 원 정도를 써요. 관련된 비용으로. 근데 그건 그 근로자를 위해서만 4,600만 원을 쓴 거죠. 그 다음에 더 추가되는 게 뭐죠? 사무실은 공간이 있어야 되고 임대료, 전기료, 각종 유틸리티 비용 다 들어갑니다. 직원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그냥 전체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가요. 거기다가 요즘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뭐죠? 마케팅입니다. 혼자서 영업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도제식으로 계속 사람 만나서 영업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몸이 축난단 말이죠. 결국 외부의 뭐 블로그 마케팅이나 아니면 유튜브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는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뭐 직접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시간을 엄청나게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전문성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또 꽤나 들어가요. 초반에 마케팅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뭐 매출의 몇 프로가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비용을 쓰게 되는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비용들은 고정적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무조건 따박따박 나가요. 그러면 사실상 그 사업주가 그분을 모셔서 1억 1,000만 원을 벌었다는 가정하에, 그 근로자분이 1억 1,000만 원을 벌어줬다는 가정하에 실질적으로 사업주에게 남는 거는 2,3천만 원 정도예요. 2,3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결국 그걸 생각했을 때 엄청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 말 하실 거예요. 지금 근로자분들은 다 이 말 하실 겁니다. 그러면 뽑지 말고 직접 해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인 가게가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직접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이 세무사를 따고 나서 전문 직군에 뛰어들었다, 혼자서 몸이 갈리도록 하셔야 돼요. 결국은 직접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새벽 2시까지 계속 술 먹고 일하고 계속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면은 그것에 대한 사업체가 결국 유지되면서 점점 불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힘든 구조가 되실 거예요. 생각보다 수익 구조가 높지 않아요. 자, 그러게 2, 3천만 원 어쨌든 벌었다고 합시다. 자, 끝인가요 거기서? 전혀 그렇지 않죠. 번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3천만 원 벌든 뭐 4천만 원을 벌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종합소득세 내셔야죠. 종합소득세도 내고 거기다가 4대 보험도 내야 돼요. 4대 보험. 사업주도 4대 보험 내야 돼요. 사업주의 건강보험료 한번 내보십시오. 기존에 냈던 10만 원, 20만 원 우스갯소리입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이 엄청 커지죠. 이건 말 그대로 안정적으로 사업이 돌아갔을 때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사고가 터집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그만두겠다, 갑자기 어디서 이슈가 터졌다, 뭐 세무조사가 시작이 됐다, 다양한 이슈가 터질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예측 불가능한 시간과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님들도 생각보다 폐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문 직군이라고 폐업 안 할까요?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다양한 전문 직군들의 케이스는 성공 신화예요. 유튜브에서 막 기장이 몇백 개다, 이런 걸로 성공을 했다, 이런 분들을 사실상 많이 만나시겠지만, 많이 봤겠지만 사실상 현업에서는 그러게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돌아가진 않아요. 저는 그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냐? 성공의 신화를 이룬 분들이잖아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 하나의 업계에서 그 정도를 이루고 본인의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저는 아직 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 전달하는 지식파리로 남아있을 뿐이에요. 모든 업무의 직종들 통계청 들어가 보십시오. 모든 업종이 3년 이내 폐업률이 50%, 7년 지나면 폐업률이 80%가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7년 지나서 살아있는 사람이 10%가 안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식당 중에서 정말 맛집이다라고 소문난 데가 대부분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그 외적으로 10년 이상, 7년 이상 유지한 데 있을까요? 3년 내에 망하는 식당이 발에 채여요. 이런 것들 따져보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안정적이라는 거는 어떤 조직에 들어갔을 때, 그 기업에서 따졌을 때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업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세무사 라이센스 따면 기업에 바로 통과될까요? 생각보다 저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이제 확률이 아주 높아져요.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점을 받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이 무조건 프리패스가 된다라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신입으로 결국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입으로 들어갈 때 결국 각종 모든 인적성 시험이나 이런 것들부터 다시 시험에 응시를 하고 붙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의 동생들도 세무사를 따고 나서 당연히 토익 점수부터 다시 찍어서 한 단계씩 밟아서 조직에 들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끔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경력직으로 세무사 뽑는 데도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데, 그런 데는 그 관련 업무, 세무도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업종이 다양해요. 최근에 그 자산관리 전문 은행에서 PB센터에서 세무사를 모집한 공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몇 년의 경력이 있어야 거기에 응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1, 2년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공고에는 자산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한 세무사만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관련된 자산 관련된 그 세무 업무는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수험 공부하실 때 양도상속 증여 얼마나 보세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어느 정도 본지 다 아니까. 몇 페이지 보지도 않잖아요. 실무 나오면 그 정도의 지식은 딱 두꺼운 책, 20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에 목차를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도 그러게 느꼈어요. 나는 이 정도의 지식을 쌓았으니까 필드 나가면 바로 세무 업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적어도 2년 정도는 재산세를 해야 내가 그냥 뭐 말하는지 이제 좀 알겠구나 라는 정도예요. 정말 대선배님들 보면은 진짜 대단할 정도의 생각이 많이 들 정도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로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경력직으로 간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왜냐? 그 관련된 경력이나 실무를 해본 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오히려 실무진보다 말을 못할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쪽에서. 인사팀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 인사팀은 웬만한 분들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고 있고 적재적소에 그 배치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어찌됐든 세무사를 취득하고 나서도 취업하는 것도 녹록치는 않으실 겁니다. 안정성이란 얘기는 생각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거리가 멀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미니멈이 높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무조건 원하는, 본인이 세무사를 지향했던 목적이 있으실 거잖아요. 누구보다 좀 높은 미니멈이 있으실 건데 그 미니멈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걸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요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대체 가능성입니다. 세무사는 사실 대체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봐요. 저도 챗 GPT를 계속 좀 쓰고는 있는데 이걸 쓸 때마다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근데 차변하고 대변 딱 두 개 존재하는 회계 시스템이 제가 봤을 때 대체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부분은 대체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정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엄청나게 진일보된 기술력이 이미 100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거 관련된 사회적인 기술력은 1, 2, 3, 4, 5로 천천히 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엄청나게 압도되는 기술력이 사회에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여서 하나씩 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를 대변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는 건 사기 앱이 엄청난 자금을 투여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무서운 건 국세청의 홈택스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국세청의 홈택스 프로그램을 실무에서 한번 봐보십시오. 해가 거듭할수록 엄청난 진보가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진보가 되고 있어서 정말 소액의 소득을 버는 분들은 세무사를 찾아가지 않을 정도로 정말 꼼꼼하게 거의 문서 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국세청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세무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란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세무사가 결국은 먹거리에 대해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국세청 자체 내에서도 이게 점진적으로 풀어서 사회의 혼선을 좀 막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정말 이렇게 좀 느낄 정도가 뭐냐면 아직도 옛날 세금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10년 전의 세금 행정과 지금 행정 서비스 시스템 자체가 엄청나게 달라졌다라는 거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허투루 돌아가지 않고 그 다음에 그거를 국세청 자체 내에서 다 직접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무사라는 도움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너도 세무사 때리쳐라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때리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향성 자체가 지금 이 세무사 말고는 없어요. 할 게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핵심 능력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더 장기화로 끌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고민하고 이런 영상도 찍으면서 교류도 하면서 더 많은 정보들도 받으면서 나는 앞으로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방향성을 계속 스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세무사를 따고 나서 무조건 세무사만 하란 말은 저는 절대 하지 않았어요. 부업이나 본업을 바꿔도 된다. 근데 다양한 사업종에 대해서, 업종에 대해서 이해가 가져가고 나서 이런 업종이 계속 트렌디하구나, 사업에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사회에 도움이 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변화를 느끼기에는 이 세무사란 직업이 좋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리는 바입니다. 어찌되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무사는 자기 노력 여하에 대해서는 일정한 성과를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초년생 분들에게, 그 직장 생활에서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세무사란 직업은 아직까지는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오셔서 필드에서 경험하시면 되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고요. 그다음에 1차 시험 오늘 끝나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고 2차 시험에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이 세무사 라이센스 잘 취득하신 다음에 사회에 나오셔서 필드에서 한번 경험을 해보신 다음에 좀 더 저보다 더 나은 방향성에 대해서 선배로서 말을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